우리 유지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세상과 좀 더 깊이 공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책,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입니다. 해피 북스 투 유 이주연 기자님이십니다. 2010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낯을 가립니다. 왜 하필 기자가 되었을까 문득 의문이 듭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대화가 통하는 딸이 묻더군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툭 던진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 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직까지 기자를 하고 글을 쓰고 있나 봅니다. 삶은 글을 낳고 글은 삶을 돌본다는 은유 작가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 책을 내어놓고 제 삶의 염치를 챙기려고 합니다.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염치가 푸대접받는 시대라지만 6개월 동안 염치를 두고 씨름하다 보니 보였다. 당신이 염치 있음을, 그 염치 있음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버팀목임을 말이다. 염치를 탐구한 건 힘있는 자들의 적나라한 위선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염치 없게 느껴졌다. 사회가 위약으로 치닫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에 염치가 남아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그렇게 들여다본 염치는 단어 뜻에서부터 편견을 깼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국어사전에 정의된 염치다. 참 좋은 말이었다.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을 알아채는 한 단계 더 들어간 마음이 염치였다. 내 마음에 대한 자각이다. 염치의 염에 살핌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 나의 부끄러움을 살폈기에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그 향상성으로 눈에 띄지 않는 진보가 이뤄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염치 있는 당신이 고맙다.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할머니가 타고 계셨다. 할머니는 마스크 쓴 나를 보며 손을 입가에 가져가며 마스크 안 가져왔네 하며 혼잣말을 하셨다. 듣는 나를 의식한 말이다. 알듯 모르듯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여길까봐 나오는 은연중의 몸짓, 그것이 염치다. 마스크는 불안과 혹여 있을지 모를 나의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겠다는 선의가 뒤섞여 있다. 나로 인해 N차 감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포도 혼재한다. 인중이 축축해지고 들숨과 날숨이 불편하고 내 구취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가벼움을 염치가 밀어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은 상상 이상의 호된 투병을 거치며 마스크 쓸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한다. 염치 있게 산다는 건 당신 스스로에게도 좋다. 염치가 당신을 지킨다. 모두가 각자 도생하기 바쁘다지만 그렇기에 개개인이 버티기엔 염치 있게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마스크를 쓴 당신아 고맙다. 당신의 염치는 귀하다. 또한 쉽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염치를 쉬이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2067번 쓰인 염치를 발견했다.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의 열등감에서 염치를 읽었다. 친일 문학론을 쓴 임종국 선생과 건달 할배 최형국 선생의 삶 그 자체가
염치였음을 발견했다.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입말 욕심내지 말라에서도 염치를 꿰어냈다. 가수 아이유가 새 앨범을 내며 염치를 논했을 땐 소리 없이 환호했다. 누구에게나 배움을 청할 수 있다는 기자의 미덕을 10분 발휘해 박주영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정호 청주 동물원 수의사, 김남길 배우,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문요한 작가, 은유 작가, 김태형 심리연구소 소장, 단골미용실 사장님, 그리고 필동의 5,000원 백반집 사장님 등의 염치를 물었고 또한 한껏 배웠다. 염치 있으면 행복한가요? 등의 난해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우리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덕에 우리는 염치가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모종의 답에 도달하게 되었다. 새 친구의 인생을 바꾼 염치. 그들은 친구였지만 셋은 확연히 달랐다. 한 명은 리더 송몽규였고 한 명은 문학소년 윤동주였으며 나머지 한 분은 빼어난 용모를 자랑하는 문익환 목사였다. 그들의 담임이었던 한준명 목사는 이렇게 회상한다. 윤동주는 누가 조금만 꾸짖으면 금방 눈에 눈물이 핑 돌았죠. 송몽규는 늘 말 잘하고 엉뚱했고 인물이야 문익환이가 제일 훤했고 훗날 문익환 목사는 셋의 관계를 열등감이란 단어로 표현한다. 송몽규는 중학교 3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꽁트 당선된 경력을 갖고 있다. 동주는 대기는 만성이지 라는 말을 가끔 했다. 그거는 몽규를 의식하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동주가 나보다 한 발 앞선다는 것을 느끼고 열등감을 가졌고 그 동주는 또 자기보다 송몽규가 매사에 한 발 앞서는 것을 느껴 몽규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동주가 벼르던 말 대기만성을 뒤집어 보면 현재는 내가 너에게 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요. 송몽규가 윤동주를 움직이게 한 일화가 있다. 1935년 송몽규의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후 윤동주는 자신의 시에 완성리를 적어 보관하기 시작했다. 윤동주 평전을 쓴 송우회 작가는 윤동주가 자기 작품을 소중히 챙기고 그것을 쓴 날짜를 명기해가며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시기적으로 보아 송몽규의 신춘문예 당선에서 받은 문학적 자극과 연결된다고 적었다. 역사적으로 소중한 윤동주의 주요 족적이 친구 덕분에 만들어진 셈이다. 그해 윤동주와 송몽규의 길은 또 한 차례 갈렸다. 송몽규는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김구가 광복군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한인특별반 2기생으로 입학한다.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그는 투사가 됐다. 그의 길은 과감해 보였다. 그에 비하면 윤동주를 둘러싼 상황은 아주 복잡했다. 어렵사리 숭실학교에 입학했지만 신사 참배에 저항해 자퇴를 택했다. 그렇다고 학문을 놓은 것도 아니었다. 숯불에 내려앉은 윤동주는 시를 썼다. 송몽규처럼 박차고 나서지도 그렇다고 일제의 억압에 마냥 숨죽일 수도 없었던 어정쩡함에 괴로워했다. 송몽규는 윤동주를 부끄럽게 했을지도 모른다. 문학평론가 전규태는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자신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뼈아픈 자각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대학 진학을 위해 일본식 계명을 택했다. 1942년 1월 29일 윤동주는 히라누마 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참회록을 썼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창씨 개명이란 치욕을 무릅쓰고 1942년 4월 윤동주는 도쿄 리쿄 대학에 입학했다. 그때 느낀 부끄러움은 쉽게 쓰여진 시에 잘 나타난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어떤 결심에서였을까? 그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윤동주는 송몽교가 있는 교토로 갔다. 1935년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일본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늘 감시당하던 송몽교와 의기투합한 것은 윤동주 스스로 경찰 감시망에 걸어 들어간 결과를 낳았다. 혹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함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무서운 일이었을 것이다. 윤동주, 무서운 시간.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일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이 시에 대해 윤동주 평전을 쓴 송우회 작가는 역사라는 것, 그것이 그를 부르는 소리와 그 부름에 응답해야만 할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라 평했다. 부르지 말라는 것은 결국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음이 전제된 것이라고도 했다. 송몽규와 윤동주는 광복을 고작 몇 개월 남겨둔 때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두 친구의 비보를 듣고 문익화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진로에 비추어 자신의 선택은 형편없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문익화는 절망감에 빠졌고 지식인은 현실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비로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합니다. 윤동주가 교토로 옮겨가던 즈음 문익화는 일본의 강제징병을 피해 만주 봉천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택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삼총사였으나 둘은 죽었고 문익화만 남았습니다. 문 목사는 나만 빠져나와 버렸구나 라며 자책했습니다. 강제징병에 맞서 싸우지도 탈출하지도 견디지도 못한 채 도망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이 불의와 맞서는 용기로 바뀌는 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벗, 장준하의 죽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그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문익화는 장준하의 관 앞에서 네가 하려다 못한 일 내가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친구 장준하의 의욕 넘치는 죽음을 계기로 문익환 목사는 드디어 얌전한 목사, 책상머리의 구약성서 번역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향해 분노를 내지르고 새로운 세상의 빛을 뿌리는 예언자로 나섭니다. 그는 아호를 늦봄이라 지었습니다. 봄은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뜸을 의미하는 봄이었습니다. 세상을 뒤늦게야 보았다는 탄식과 반성의 의미로 지은 아호였습니다. 그는 먼저 깨닫고 행동했던 친구들의 뒤를 잇겠다는 그 다짐의 장명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 밖의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한 때 바로 59세였고 원로의 문 목사는 77세에 별세하기까지 18년 가운데 11년 반을 옥살이합니다.
너는 29에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네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살르겠니. 동주야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노년은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평양 땅을 밟은 분단 역사상 가장 문제적 방북을 한 이도 문 목사였습니다. 문 목사는 거듭 우리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윤동주의 말,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외쳤던 장준하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며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영화 1987이 개봉했습니다. 이 한열 열사 장례식 장면에 문 목사는 연단 위에 서서 열사 26명의 이름을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전태일 열사여로 시작해 이 한열 열사여로 끝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해인 2018년 1월 문익환 목사 24주기 추모식에서 그 영화 속의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영화에서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이 한열 열사의 장례식 하루 전에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한 목사님이 26명의 열사 이름을 온몸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1987년 6월에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명동촌의 뜻은 동방, 곧 한반도를 밝히는 곳이란 뜻입니다. 독립운동가 김야견이 지은 마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이 태어났습니다. 송몽규의 삶은 투사였고 시인 윤동주를 부끄럽게 했고 그로 인한 고뇌는 시로 승화되어 문익환을 또한 찔리게 합니다. 그들이 느낀 부끄러움은 체면이 깎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형수 작가는 문익환이 콤플렉스를 자랑했다고 전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삶의 경지를 한껏 부러워해놓고 어느 날 호련히 자신이 더 높이 도달해버리는 타자 숭배의 마술사였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그들은 떳떳하려고 했고 양심의 지렛대를 들어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 돌았던 염치가 세기를 달리하며 많은 사람에게 옮아갔습니다. 가수 아이유, 그는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꾸준하게 자주 그것도 1억 원씩 통 크게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일주일 사이 5차례 총 2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한 금액만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외 계층에 쓰는 마음 뒤에는 돈 때문에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빚보증이 탈락,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방 한 칸을 구했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 끄면 사사삭 하고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며칠 신세졌는데 그분이 술에 취해 들어오서 쟤네 아직 안 갔어?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친척 아내분이 쟤네 집에 바퀴벌레가 많대 얘기했더니 내가 바퀴벌레처럼 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서러움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가수 준비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노래 바람났다고 제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린 이지은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바람대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2008년 데뷔 후에 3년 만에 집안의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아이유는 지금 이상의 재산을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빚을 청산하고 꾸준히 돈이 쌓였다. 그런데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돈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뭔지 모를 자신감을 심어주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 많이 벌고 있지만 그만큼 씀씀이가 커져 돈의 가치를 잃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만 원만 있어도 숨통 트일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큰 돈에도 둔감해지는 저를 보며 행복할 시간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유는 손에 손을 잡고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양심. 그것은 측은지심의 일면입니다. 아이유가 덥석 손을 내민 상대는 또 있습니다. 아이유 팀입니다.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팀으로 묶여 그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아이유 팀 덕분에 지금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카카오엠과 재계약했을 때 그 내용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아이유 팀의 고용 보장과 연봉 인상. 재계약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스텝 복지에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다른 데랑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소속사를 택한 이유로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돈보다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등에 지어왔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만 하던 그가 내 안에 좋은 게 꽤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데뷔 10년 만의 일입니다. 무대를 하고 났을 때 나 너무 멋져, 나 너무 좋아 이랬던 적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가사가 딱 완성하고 나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스스로가. 가사는 꼭 남겨야겠다 싶은 것만 딱 함축적으로 남겨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핵 같은 거죠. 그런 걸 보면 내 안에 꽤 좋은 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럼프 때 프로듀싱을 직접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거품이 날아가 요만해지든 간에 불안하고 근사하게 사느니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해서 프로듀싱하게 됐어요. 저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땐 행복할 틈이 없었거든요. 자기 만족 기준이 높아 저를 혹사시킨 것 같고요. 그러다 팔레트 앨범 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좀 더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요즘은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사랑, 하루에 대한 사랑,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사랑 등 다채로운 사랑을 음악에 담고 있어요. 그녀의 팬들도 그를 본받겠다며 선한 일을 행합니다. 타인의 손을 잡는 그의 손, 욕심 대신에 택한 행복, 돈보다 중요한 관계, 그의 선택은 이기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유는 인간의 이타성이란 그것마저도 이기적인 토대 위에 있다며 염치 없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홀로 고립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괴로워 재촉하듯 그렇게 건넸던 응원과 위로의 말들을 온전히 상대를 위해 한 일이라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 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견을 잘 참지 못해요. 하지만 이젠 나의 그런 행동들이 온전히 상대만을 위한 배려나 위로가 아닌 그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보고 싶은 그 나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염치 없이 부탁하는 입장이니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바라기로 합니다. 이 시를 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숨을 쉬어달라는 것. 그녀는 알아챕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힘듦에 건넨 위로조차 온전히 상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보고 싶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욕심 앞에 아이유는 염치 없이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어달라고 했습니다.